안녕하십니까. 어음수법법 5주차 어음의 실질관계와 그 다음에 은행 업무와 어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음의 실질관계라든가 은행 업무와 어음은 특히 은행 업무와 어음에 관한 내용은 어음법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은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되어서 그 금융거래, 특히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관한 게 굉장히 비중이 있지는 않지만 또 이거를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게 검토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이 주제를 테마로 해서 이번 주는 이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시간으로 어음의 실질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의 실질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컨대 여러분들이 집을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했을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했을 때 결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현금으로 가져와서 뭐 예컨대 3억이면 집을 매매할 때 집 매가가 3억이라고 하면 계약금 3천만 원 뺀 나머지 2억 7천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로 2억 7천만 원짜리 은행에서 끊어와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0만 원짜리로 끊어와서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은행이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휴대폰으로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어음을 끊어주고, 자기합수표도 아니고 어음을 끊어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 등기부를 넘겨주면서 어떤 방법을 가장 선호하겠습니까? 현금을 선호하신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현금 2억 7천을 들고 여러분들 집에 그 잔금을 받은 날이 토요일이라서 또는 금요일 저녁이라서 은행이 문을 안 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억 7천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되게 가장 선호하는 게 은행이체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계좌에 바로 현금으로 쏴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등기부를 다 넘겨줬는데 어음을 주고 가는 겁니다. 특히 약서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환엄, 인수되지 않는 환엄을 주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대한 권리는 다 넘겨줬는데 이 어음이 나중에 부도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집을 뺏기고 마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주고 팔거나 집을 사고 팔 때 그러한 실질적으로 하게 된 어음을 주고 받게 된 그러한 실질적인 원인 관계가 뭐냐 이거를 실질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관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어음수표가 발행되고 이전되는 데는 당사자 간에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음수표를 주고받게 된 이면에 다른 그 이면에 존재하는 관계를 실질 관계 또는 기본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음수표는 유통증권이다 보니까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음을 주고받게 된 실질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유통성을 강화가 가장 기본적인 어음수표의 기본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를 해야만 그런 어음 유통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실질 관계에서 매번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음수표가 유통성이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리시켜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 어음행의 독립성이라든가 추상성, 무인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음의 특징과 관련해서 이러한 개념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은 전부 어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실질관계는 어음관계로부터 분리가 되면 그 실질관계는 어떻게 하냐? 그 실질관계에서 잘잘못 이런 것은 그 실질사법에 의해서 특히 뭐 민법이 됐던 상법이 됐던 그러한 실질관계에는 그러한 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독립이 실질관계와 어음관계를 분리를 한다고 하지만
전혀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음수표라는 것 하는 것도 이 원인 관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단은 하지만 그렇지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대가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 관계, 그 다음에 여음 이야기란 말이 나오는데 자. 어음 수수 직접 당사자 간, 즉 어음을 주고받는 그 당사자 간의 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또는 원인 관계라고 하죠. 예컨대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A와 B 간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합니다. 이 사람이 A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사람이 A가 매도인입니다. 물건을 판 거죠. 근데 B는 물건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산 사람이 매수인이 B가 현금으로 주면 좋겠지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속어음을 예를 든다면 B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하고 이 사람이 수취인이 되겠죠. 이렇게 약속어음에서 간단하지만 만약에 이제 환음이라고 하면 지급인이 있게 되겠죠. 수표도 마찬가지고 지급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이 물건의 매매, 물건을 매매로 인해서 어음을 주고받았죠. 어음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관계를 이 어음 직접 당사자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이것을 원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주고받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발행인이 이제 환음이라고 가정했을 때 발행인이 지급인한테 지급을 위탁한다고 그랬죠. 지급 위탁 증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어음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지급을 위탁하는데 그러면 지급인은 이 사람한테 돈을 나중에 지급해 주는데 그러면 이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이게 바로 보상 관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상 관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돈을 꼭 지급해 줘야 되는지, 그러한 보상, 만약에 돈을 지급해 주고 나서 지급인은 나중에 발행인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든지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보상 관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음 예약이라고 하는 건데, 어음 예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음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음을 주고받을 때 예컨대 발행인이 지급인한테 내가 자네 앞으로 이 자네를 지급인으로 해서 어음을 발행하려고 하네. 환음을 발행하려고 하니까 지급을 해주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양해를 하는 경우, 이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어음의 예약이다. 즉 어음 관계를 하게 되는 준비 단계가 바로 어음 예약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됩니다. 자, 원인 관계를 보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음을 주고받게 되는 원인의 법률 관계를 원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출현 관계라고 한다. 또는 기본 관계라고 한다. 이런 말이고요. 자, 원인 관계는 아까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매매라든가 채무의 변제, 신용 제공 등이 있을 수 있다. 자, 신용 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매매가 없이 신용을 주고받게 된 그게 뭐라고 그랬죠? 융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있네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관계가 있지만 이 융통음 관계에서는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컨대 어음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3자로부터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을 가지고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 어음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컨대 어음 금액이 100만원짜리로 가면 100만원을 만기에 90일 예컨대 만기까지 90일이 남았다. 90일이 남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90일 동안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9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돈이 급해서 어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어음을 예컨대 은행 같은 데 팔았을 때 은행이 사주는데 은행이 100만원 돼서 다 지급하진 않겠죠. 거기에서 수수료, 뭐 법정, 만기까지 이자율,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그러한 것을 공제하고 나서 그 금액을 하게 되는데 그 어음을 파는 거 그것을 어음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내고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음 자체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원인 관계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어음 관계와 원인 관계 분리 추상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추상성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유통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원인 관계로부터 분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를 분리하는 추상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의 유효라든가 무효 또는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유무는 원인 관계의 전부라든가 유효, 무효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판례를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판례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보다도 이 원인 관계라든가 무인성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판례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음 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자, 무인행위라고 그랬죠? 무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인행위를 하는 것은 어음을 주고받게 되는 원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어음을 주고받은 행위가 예컨대 집 매매다. 이 집 매매가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렇죠? 원인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행위로서 어음 수수의 원인 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 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그렇죠? 원인 관계가 하자가 있어도 상관없이 어음 그 자체만으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자, 어음을 발행하면서 조건을 단 거죠. 그래서 조건을 달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조건성이라고 그랬죠. 어음 관계는 무조건이다. 어음의 조건을 달면 안 된다. 왜 그렇죠? 유통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 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 사유에 불과하고, 자, 인적 항변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 항변 사유는 인적 항변 사유하고 물적 항변 사유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물적 항변 사유는 우리 물권법은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물적 항변 사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인적 항변 사유는 그 당사자 간에만 특별한 항변 사유가 있을 때, 예컨대 집을 매매했는데 집을 매매해서 그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 어음이 전전 유통되지 않고 집 사고판 매도인과 매수인과에만 들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집을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집에 3억짜리 매매를 했는데 집에 뭐 비가 샌다든지 뭐 또 집에 뭐 하자가 많아가지고 수리비가 뭐 한 2억 정도 들어간다든지 1억 정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집 계약서 쓸 때 뭐 하자에 대한 뭐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리비가 1억 5천 들어간다, 절반 가격이 들어간다, 그럴 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 산 사람이 매수인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어음을 제시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있겠죠. 집에 하자가 있는데 계약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음금을 줄 수 없다, 3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집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만 항변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어음을 받은 집 그 매도인이 그거를 제 3자한테 넘겼을 때 그 3자가 선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약소금을 발행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겠죠. 집 주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 현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인 거래 당사자가 될 만한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인적 항변이라고 하고,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물적 항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유는 인적 항변 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의 어음 관계의 독립성, 무인성, 추상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에서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관계가 어음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 첫 번째, 원인 관계와 집을 사고 팔게 된 원인 관계가 있고, 그로부터 이제 어음을 주고받게 된 어음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독립성은 인정이 되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에는 인적 항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 관계가 어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음을 제시했는데 어음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에 대해서 어음금을 지급해달라고 제시했을 때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했을 때 어음 소지인이 자기한테 배설을 해준 자기 전자의 권리자에 대해서 돈을 물어내라. 이 어음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또 그 어음을 소구받은 사람은 다시 또 그 자기 전자의 권리자에 대해서 어음금을 돌려달라. 돈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소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구권이라는 것은 어음 채무자가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는 그러한 권리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관계, 즉 또 그 어음관계에서 원인관계가 이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득상한 청구권인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음상의 권리가 단기 소멸시효 또는 소급금 보존 절차 흠결 등에 의해서 소멸한 경우에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게 된 어음상 채무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취득한 대가가 있으면은 어음상의 채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가를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불공평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어음상 채무자에 대해서 어음 소지인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반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득상한 청구권도 일종의 원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 관계가 원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 지금까지는 이게 밑에가 원인 관계입니다. 원인 관계는 어음을 주고받게 되는 원인이죠. 근데 뭐 매매가 됐든 변제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음은 어음 관계는 따로 논다고 했죠. 그래서 어음이 발행되면 어음은 따로 논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원인 관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분리되지만, 뭐 방금 설명한 것처럼 뭐 이득상한 청구권이라든가 뭐 인적 항변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 원인 관계가 어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이번에는 이제 어음 관계가 원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요. 예컨대 공장에서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예컨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예컨대 책임 발생 개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불이 났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런데 자기합수표로 발행했을 때는 어떨까요? 자기합수표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는 이때도 현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소금이라든가 만기가 90일인 약소금이라든가 환호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약소금이라든가 환호금은 현금하고 달라서 반드시 그게 만기에 지급이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화재가 났어요. 아직 만기가 되기 전에 그 보험회사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현금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예컨대 뭐 10억이면 10억 이걸 지급을 해야 될 때 보험회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 어음은 만기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만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보험금 예컨대 100만원이면 100만원, 나는 얼마든지 보험금을 10억을 타는데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건데, 어음 관계가 이 원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급수단으로서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주는 경우. 예컨대 지급을 위해서 어음을 주는 경우,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준 경우, 그 다음에 지급에 가름하여 어음을 준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에 가름하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의 차이가 있느냐,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급에 가름하여, 이 말은 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합수표로 어떤 것을 지급했을 때는 이것은 현금과 같다. 그래서 지급에 가름하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에 가름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의도로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 이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어음상의 채권자가 있고 원인 관계상에는 채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음 관계가 원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당사자 사이의 원인관계에 기한 기존 채무가 있고 기존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 수수가 기존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지급을 위하여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의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으로 발행해 주었을 경우에 어떠냐 그 말이죠.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와 어음 채무가 병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음을 줌으로써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기존 채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하면 만약에 만기에 어음이 지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존의 원인 관계에 기한 채권자는 기존의 원인 관계가 소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지급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어음상의 어음상으로만 권리를 청구해야 되는데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난감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이제 유의하여 하는 경우는 채무가 병존한다. 즉 어음상의 채무와 기존 채무가 병존한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러한 경우는 뭐 당자수표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 권리자는 어음상의 채권을 먼저 행사할 것인지 기존 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원인관계한 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급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어음상의 권리를 먼저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묻는다.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원인 채권에 기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상의 권리를 먼저 행사하기 때문에 인수제시, 너 돈 끝까지 책임질 거니? 라고 했을 때 환원에서 인수제시라든가 지급 제시를 했을 때 이때 거절된 경우는 거절 증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또는 어음상에 기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기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급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양채무가 병존하고 그 다음에 통설은 어음상의 채권을 먼저 행사한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담보를 위해서 이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위해서 어음상의 채무를 지급하는 경우인데 어음을 교부한 경우인데 기존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경우는 역시 병존하게 됩니다. 기존 채무와 어음 채무가 병존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약속어음 발행이 이제 담보를 위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임의대로 하나를 쓸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급을 위하여서 하는 경우는 먼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서 그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 기존 채무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라는 건데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마음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던 기존 채권을 위해서 하던 간에 그것은 채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자, 채권자가 원인 채권을 먼저 행사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어음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기존 채무에 기해서 기존 채무에 기한 채권을 행사할 경우는 그거를 위해서 담보 목적으로 발행해준 어음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그걸 담보 목적으로 한 어음 채무가 돌아다니게 되면 또 나중에 다시 어음상의 채무를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 채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내가 그 담보 목적으로 발행해준 어음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보면 원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배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어음 채권이 시효 소멸되었으면 채권자는 어음과 상환하지 않고도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채권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원인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이것은 채권자가 둘 중에 알아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음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상환해서 해야 되지만 자기가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상환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급에 가름하여인데 지급에 가름한 것은 현금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은행의 자기압 수표, 그 다음에 은행의 지급 보증이 있는 당좌 수표, 이런 것은 지급과 같다.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 그래서 기존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멸하겠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만이 존재하는데 그 기존 채무 소멸이 왜 됐냐에 대해서 학설은 경계설과 뒷물변제설이 있는데 통설은 뒷물변제설이다. 라고 하는 건데, 뒷물변제설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채권 소멸 원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한 뒷물변제도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개입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급에 가름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일정하게 이득상환 청구권이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보증 채무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이해를 이제 교재를 교환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금관계. 자금관계라는 건 아까 뭐였죠? 아까 이런 건 자금하는 것은 발행인이 있고 이제 지급인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급인이 환음의 발행인이 환음을 지급인에게 지급했을 때 이 지급인이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급을 하게 되는 최종 주채무자가 됩니까? 이럴 때는 지급인이 뭐했을 때? 인수했을 때, 즉 인수인이 되었을 때만 주채무자가 되는 거고, 이 지급인인 상태에서는 이 소지인에게 어음을 반드시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러면 이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가 뭐냐? 이게 바로 자금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주고받게 되는 관계다 그거죠. 즉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를 한다든지 환어음과 수표에 지급을 하게 되는 관계가 뭐다? 이게 바로 자금 관계입니다. 자,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과 발행인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 관계로서 지급인이 없는 약속음에는 이러한 자금 관계가 없다. 왜? 지급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약속음은 지급인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약속음은 발행인이 자기가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계는 미리서 이 발행인이 지급인한테 돈을 주고서 한도 되는 거지만 만약에 발행인이 지급인한테 돈을 주지 않고 지급인이 먼저 수표라든가 소지인에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돈을 다시 발행인에게 달라고 하는 거 이것을 먼저 보상관계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내가 돈을 지급해 줬으니까 다시 그 돈을 나한테 다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표의 경우는 이 보상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표는 은행이 돈을 무조건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표의 당좌 수표 같은 경우는 은행에 수표를 발행해 줄, 즉 당좌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표가 발행에 대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좌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수표를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 보상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상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에도 수표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자금관계라는 것은 이 발행인과 지급인 간에 왜 지급을 해주게 되는 대가관계가 뭐냐 그게 자금관계고 그 다음에 보상관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계지만 지급인이 먼저 지급을 해주고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발행인에게 후에 청구하는 것이 보상관계인데 수표의 경우는 당좌 수표같이 이 은행 계좌에 먼저 돈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그 수표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좌 계좌에 돈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은행이 지급해주고 나중에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그러한 보상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다만 그렇지만 수표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경우는 부도수표가 되겠죠.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분리. 자, 마찬가지로 이 어음관계와 자금관계가 분리가 되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음관계와 자금관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 자금관계가 어음관계에 반영될 수도 있다. 예컨대 환어음의 인수인은 주 채무자로서 최종 책임을 지지만 어음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금관계로 인한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자금관계가 어음관계에 반영된 것이다. 예컨대
만약에 그 환음의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해줘 수친에게 줬습니다. 수친이 또 다시 제3자에게 주고, 그래서 배서 해서 나중에 다시 환음이 예를 들어서 발행인에게 다시 돌아왔다. 배서를 발행을 해서 환음 발행인한테 돌아왔다. 그럼 환음 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급인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급인이 환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있으면 그때 그걸 대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 발행인이 인순에 대한 지급 청구권, 이득 상환 청구권 등이 있는 것도 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표의 자금 관계. 수표의 자금 관계는 분리됨으로 이 자금 관계 위반하여 발행된 수표도 완전히 유효하죠. 그 다음에 수표 관계와 자금 관계의 관련성. 예컨대 인적 항변 허용이 있으나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인수인의 지급에 대한 청구권은 예외가 됩니다. 네, 준자금관계. 자, 준자금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금관계, 발행인과 지급인과 유사한 실질적인 관계, 즉 환음의 인수인, 약소금의 발행인과 지급 담당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증인과 피보증인, 참가 인수인과 참가 지급인과의 피참가인 사이에 이러한 경우에도 돈의 어떤 대신 지급해준다든지 그랬을 때 그러한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그러한 관계를 준자금관계, 즉 자금관계에 준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음예약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음을 주고받게 된 원인관계를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거 이런 것을 어음예약을 할 수 있는데, 어음은 원인관계에 의해서 발행되지만 어음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어음의 종류, 금액, 만기 등에서 미리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발행인과 지급인 간에 내가 자네 앞으로 얼마를 발행해서 이거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내 채권자에게 교부하겠다 하는 식으로 미리서 합의를 하는 경우 이것을 어음예약이라고. 만약에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걸 할 때는 이것을 가음, 가짜음이라는 뜻이죠. 가음이라고도 한다. 어음이나 수표 행위는 어음예약에서 정한 대로 행하여야지만 비록 어음예약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해서 발행된 어음이나 수표도 완전히 유효하고 그 위반에 대한 것은 당사자 간의 인적 항변 사유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금액을 당사자 간에 100만원만 내가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발행인이 1000만원으로 발행을 해버린 겁니다. 1000만원으로 발행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이 지급인이 이거 나는 1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거기 때문에 100만원만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1000만원짜리 어음을 들고 있는 어음 소진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누구한테만 대항한다? 이 발행인에 대해서만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적 항변이고, 만약에 소진에 대해서 현재 어음을 1000만원짜리를 들고 있는 소진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항변? 그것은 인적 항변이 아니라 무슨 항변? 물적 항변이 되는 거죠. 물적 항변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어음예약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사항을 위반해서 발행된 어음도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음의 실질관계 관련해가지고 원인관계와 어음관계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인관계는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것으로는 예컨대 항변이라든가 이득상환 청구권 이러한 것들이 있다. 반대로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것은 지급을 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가름하기 위하여 이런 말들이 있고, 그러한 것의 법률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음예약은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